유럽의 오랜 도시들은 대부분 중심지일수록 길이 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도 사람이 다니는 길도 모두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과 말과 마차가 드나들면서 반들반들해진 이 돌길은 유럽의 도시들을 더 고풍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보기는 좋아도 여행자들에게 돌길은 은근 불편한 점들이 여럿입니다. 오래 걸으면 발바닥도 아프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끄는 데는 최악입니다. 현지인이라고 불편하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도로가 시끄럽기도 하고 승차감도 나쁘고 타이어도 빨리 갈아야 할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도로 유지비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유럽인들은 여전히 수백 년 전에 깔린 돌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돌길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그런 걸까요? 돌길의 원조는 단연 로마인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는 로마도 처음은 미약하여 소금 장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상권이 확대될 때마다 로마는 소금을 실어내기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으로 부강해진 로마는 기원전 4세기에 신속한 군사이동과 보급품 운송을 위해 전차 2대가 엇갈려 지날 정도로 소금길을 확장하고 그 위를 판판한 돌로 덮었습니다. 이게 소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 길이죠. 유럽 전역의 로마인들이 만든 길이 무려 30만 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길과 길이 만나는 주요 교차점마다 새로운 도시가 생겼는데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파리, 런던, 빈, 켈른 등입니다. 이 주요 도시와 로마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는 모두 돌로 포장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무려 8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사실 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대략 본격적으로 마을을 이루며 산 만년 전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다른 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길을 사회적 인프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국가 전체가 나서 유럽 전역에 도로를 내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진심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5세기엔 로마가 망하고 중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는 도로에서도 암흑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가 거의 1000년 동안 발달시켜온 도로 건설 기술이 순식간에 쇠퇴했습니다. 중세의 유럽은 기본적으로 장원 경제였습니다. 즉, 장원 내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했죠. 게다가 각지의 봉건 영주가 생사 여탈권까지 갖는 지방분권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교류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 새 도로를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적의 침입에 이용될까봐 희미하게 남아있던 로마의 도로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원을 제외한 땅들은 거대한 밀림이 되어갔습니다. 길도 없고 인적도 없는 숲은 그야말로 공포의 세계였습니다. 숲에 버려진 아이들인 헨젤과 그레텔이나 숲속의 의저 로빈후드 등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공포의 숲이 다시 열린 건 11세기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이교도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이에 격분한 곳곳의 봉건 영주들이 너도 나도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이동하려면 숲을 베어 길부터 내야 했죠.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길은 부활했습니다. 마침 전쟁의 영향으로 상업 발달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말 유럽 전역에 인구 2000명 이상의 도시가 3000여 개나 되었어도 이를 연결하는 길은 로마 수준에도 한참 떨어질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는 순식간에 진창길이 되었죠. 그러다 유럽의 도로와 도시가 본격 재정비된 건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된 16세기부터입니다.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역 증가는 물론 인적 교류가 크게 늘면서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은 마차가 다니기 위해선 판판한 도로가 꼭 필요했죠. 게다가 18세기엔 산업혁명으로 물동량이 폭증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진전된 도로 포장법을 잇따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엔 좀 더 일렀던 파리를 비롯해 로마와 런던이 골목까지 돌로 포장되었고 점차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돌길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인구도 마차도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니 그 어느 곳보다 도로 포장도 먼저인 게 당연했습니다. 각종 자갈이 도로 포장용 소재로 가장 인기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비용이 싸게 먹혔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갈이
당시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인 말에 최적화된 소재라는 점입니다. 돌길은 모래길과 달리 말이 미끄러지지 않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돌은 말의 견인력, 즉 마력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로를 포장한 도로의 자갈은 4인치, 즉 10cm의 크기가 표준이었습니다. 말의 발굽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면 도로 포장의 제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스팔트죠.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사용된 아스팔트는 편안한 승차감과 빠른 속도감으로 이후 도로의 압도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유럽에서도 제법 많은 도시가 도로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유행과 효율에 맞춰 아스팔트를 깔았죠. 그렇지만 20세기 중반이 되어서 많은 고도들이 다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돌길을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오랜 건물로 가득한 구시가지와 광장 대부분이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뒤늦게 돌길의 효용성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돌길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자동차의 진동을 감소시켜 오래된 건물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철로와 비슷합니다. 철길에 깐 자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열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진동을 줄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갈이 진동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백 년 된 유적이 가득한 유럽의 유명 도시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진동으로 인한 고건축의 미세 균열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는 빠르게 지나는 자동차의 진동이 고스란히 건물에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돌길은 자갈 깔린 철로처럼 진동을 흡수하거나 분산시켜주고 자동차의 속도를 억제해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 전통의 돌길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2차 대전 후 파괴된 도시 복구 과정에서 돌길 대신 아스팔트를 깔았던 유럽의 도시들은 바로 반쪽 복원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옛 건물과 대조적인 새 아스팔트가 고풍스러운 도시 특유의 레트로한 매력을 반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아스팔트보단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돌길이 건축물들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유럽인들에게 일어났죠. 최근엔 다양한 패턴과 무늬를 연출하는 돌길과 돌 특유의 질감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성입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달리 울퉁불퉁한 돌길에서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줄면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은 당연히 높아지죠. 승차감이 좋지 않은 길은 운전자가 피할 테니 자동차 통행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돌길 달릴 때의 큰 자동차 소음은 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오기도 하니 아스팔트보다 안전한 건 여러모로 분명합니다. 돌길은 아스팔트 길보다 내구성이 길다는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깨진 돌은 그 부분만 다른 돌로 교체하면 되니 보수도 간편한 편입니다. 서로 수명이 다했다 해도 자연 소재라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도 매력입니다. 배수도 아스팔트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아스팔트는 물이 고이지만 돌길은 돌틈 사이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물이 한 번에 흐르지 않아 도시 침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효율을 우선하는 미국은 아스팔트가 개발되자마자 유럽과 달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얼마 되지 않은 돌길을 걷어치워 버렸습니다. 우린 아예 흙길에서 바로 아스팔트 길로 전환돼 돌길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운치 있는 이 돌길의 감성을 좋아하는 저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서로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미국 이상으로 효율을 숭상하고 약간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요즘 세태를 볼 때 우리 역시 돌보단 아스팔트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